안녕하세요. 6월 9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주린이들의 뽀통령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과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으로 들어오셔서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복잡하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고요. 또 오늘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신강섭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바로 시작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네, 미증시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간밤에 네. 마감한 미증시도 그 전날에 이어서 계속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는 네네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내일 이제 그 물가지표나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그걸 대기하면서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좀 그 지표를 기다리면서 좀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S&P가 지금 10거래일 중에 한 8거래일 정도가 한 10포인트 미만에서 움직일 만큼 좀 진동폭이 굉장히 좁은 폭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 한번 보면 다우존스나 뭐 나스닥이나 뭐 S&P나 사실 매일매일이 크게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원래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뭐 매일매일 급변동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그냥 거의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뭔가를 이제 계속 투자를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에도 또 애매한 뭐 그런 시장 상황 속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적인 경제 지표들은 좋게 나오고 있고요. 뭐 소비자 뭐 그 전에 나왔던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뭐 판매 지수, 뭐 제조업 지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한 6.8% 정도로 크게 좀 상향 조정됐고요. 6.8%라는 수치가 네. 이게 사실 거의 본 적이 없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뭐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중국이 뭐 한 8%, 7%, 8% 그랬었고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보통 이제 평상시 때 예전에 좀 성장률이 있을 때 한 4% 이렇게 나오다가 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 2% 정도대에 머물렀었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뭐 성장률 자체가 뭐 2, 3% 이상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는, 그게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근데 지금 6.8%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게 예상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들이 조금 지금 시장은 좀 약간 그 지수나 어떤 지표들이 좀 발표될 때마다 그게 오히려 좀 안 좋은 지표가 발표되면 또 시장이 올라가고 좀 좋은 지표가 발표되면 좀 시장이 내려가고 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게 근데 정상적인 건가요, 전문가님? 시장이 오히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환호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제 지표가 조금 좋게 나오면 주식이 좀 올라가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주식이 내려와야지 정상인데 네. 지금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는 사실 어떤 장기적인 뭐 주식의 성장세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바뀌려고 하면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제 좀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고 그런 어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줄어들면 주식이 이제 내려올 거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동성이 아니라 지금 지표들이 나오는 것처럼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성장률도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고용지수나 이런 것들도 뭐 좀 안 좋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고용지수가 이제 채용할 그러니까 취직할 데가 없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취직할 데가 있냐 없냐는 채용 공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채용 공고는 지금 사상 최대치로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고용 지표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채용 공고는 많이 나오고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많이 푸니까요. 네, 그렇죠. 어. 그 실업수당이 계속적으로 이제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실업수당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도 고용지표가 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뭐 감소했다 하지만 사실 그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그 이유가 따로 그렇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월, 7월이 지나면 그 실업수당을 이제 네. 더 이상 풀지 않는 그 뭐 주들이 이제 생겨나고요. 그리고 9월 달 정도 되면 아마 연장은 100% 거의 안 할 거예요. 이제 그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가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용 지수도 다시 높아지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죠. 물가 지수가 이제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2% 정도를 목표로 하는 건데 지금 4.2%가 나왔고 4월 달에 네. 이번 달에 이제 내일 발표하는 거에서는 4.7%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시장에서는 크게 상회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그 자본의 베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채권 금리가 일단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도 지금 1.5%에서 1.6% 사이 예전에 3월 달에 1.7% 정도를 찍고 그리고 나서 1.5%에서 1.6% 사이를 지금 좁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나서 지금 현재 한 1.5% 정도에 미리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일 발표될 그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약간 시장이 또 깜짝 놀랄 수 있겠죠. 채권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고 채권 가격이 지금 비싸져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그 나중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데에 반영이 되는 이제 물가 지수가 또 높게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채권 시장에서는 좀 약간 멘붕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약간 금융시장을 좀 약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진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좋으면 주식이 내려가고 지표가 안 좋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정상적으로 주가는 모든 게 좋아야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제 바뀌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시장에 풀어진 그런 어떤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망가질까 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그 유동성 푸는 거를 그만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그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그거를 안 풀면 경기가 꺾일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그만둬도 그때는 이제 지표가 좋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온다라고 확인이 되면 주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올라가는 이 주식시장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거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 아직 유동성에 기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네. 근데 이제 그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푸는 돈을 줄인다라고 할 때 그 시장이 어떤 뭐 충격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의 이제 그런 유동성 장세가 좀 끝나고 나서 실질적인 이제 실적 장세, 지표가 좋게 나오고 이런 장세로 이제 바뀌는 그런 와중 속에서 조금 약간 시장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그런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진통이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단 내일 당장 물가지표 발표 나오는 거는 사실 채권 금리를 보면은 뭐 시장에는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이슈는 없어요. 그냥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그런 이제 지표들의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내일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의 지표가 나온다고 해도 그게 서프라이즈로 뭐 주가를 크게 밀어 올릴 거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시장은 좀 안정감을 가지면서 그냥 또 소폭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FOMC를 또 바라보는 그렇게 좀 약간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미증 시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채권 금리가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리 내려온 걸 보면 내일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현재 별다른 이슈 없이 물가지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미증 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테이퍼링 우려감이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님은 출연을 하실 때마다 언젠가는 테이퍼링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그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안 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네. 이제 그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시장에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시장이 풀린 이제 돈을 더 이상 풀지 않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 그러니까 유동성에 기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에 기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고 이랬을 때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이 생길까 봐 계속적으로 노심초사를 하고 있어요. 그 지표만 좋게 나오면 주가가 크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속에서 이 테이퍼링을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풀렸던 돈들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게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미국 시장의 달러부터 미국 시장에서 회수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흥국 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들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체력이 약한 어떤 다른 나라들의 문제가 하나씩 생길 수 있어요. 과거에도 이제 그 테이퍼링을 하고 어떤 그런 유동성 흡수를 할 때 전혀 상관없는 뭐 터키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뭐 또 유럽으로 갔다가 뭐 그리스, 이탈리아 막 이런 식의 어떤 문제를 계속 일으켰거든요. 근데 일단은 테이퍼링을 막상 하게 되면은 그 전에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연준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그 계속 먼저 하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테이퍼링을 했을 때도 그 지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게끔 만들려고 지금 계속 시간을 좀 끌고 있고 시장의 체력을 좀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 자금을 푸는 거를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이제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어떤 큰 투자자들이 돈을 더 이상 풀지 않는 시장에 더 이상 돈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치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S&P도 거의 최고점 근처에 와 있고 그러면은 그게 어느 한 집단이나 이런 집단에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표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수익률 파티를 하되 그런 어떤 유동성을 흡수하는 어떤 제스처가 나온다고 하면 어느 쪽에서라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람들은 테이퍼링을 하면 영향이 있다. 테이퍼링을 하면 뭐 영향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시장에서 누군가가 먼저 예를 들어 그냥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해서 주식을 만약에 던진다고 하면요. 주가 내려오겠죠. 네.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 그 주가를 다시 올리려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테이퍼링을 이제 하는 그런 시점, 유동성을 흡수하는 시점을 한두 달, 두세 달을 앞두고 그 내려오는 주식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만약에 먼저 빠지면 그 조정이 과거처럼 한 일주일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한 일주일 정도 내려오면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괜찮고 경제 성장률이 좋고 하니까 지금은 내려갈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테이퍼링이 가시권 안에 와 있고 지금 뭐 6월 FOMC, 7월 FOMC, 8월에 뭐 잭슨 홀에서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가시권 안에 점점 다가올 때 그 전에 누군가가 이제 먼저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어떤 다른 어떤 악재가 생기거나 했을 때 주가가 내려가면 그거를 당장 받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언제 받아주느냐. 테이퍼링이라는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실제로 테이퍼링을 하게 될 때나 이럴 때는 이제 그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거나 하면 저가 매수로 또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앞으로 경제 성장 그렇게 하면서 지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거기서 아마 그거를 변곡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장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테이퍼링을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냐, 테이퍼링을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냐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주식은 원래 아무 일이 없어도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 시장 속에서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이 나왔어요. 주가는 올라가면은 항상 그냥 올라가고
뭐 횡보하고 계속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아무 일이 없어도 주가는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조정을 받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유동성과 뭐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런 지표들의 어떤 그런 반응으로 주가는 밀리지 않고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위에 걸려 있는데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과감하게 사주지도 않는 지금 팩트로 보면 그냥 과감하게 사주지도 않고 과감하게 팔지도 않고 뭐 사는 모멘텀과 파는 모멘텀이 전혀 없는 그냥 횡보하는 시장 속에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어떤 악재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차익 실현, 평범한 차익 실현이라든지 어느 악재가 하나 개입했을 때 시장이 아래로 변동성이 나오면 그런 테이퍼링의 불확실성 때문에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을 거고 그럼 이전 앞전에 나왔던 일주일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한 뭐 테이퍼링이 어떤 나중에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려 내려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펀드에서 그냥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올 때마다 반등시 매도 뭐 이렇게 계속 그냥 차익 실현의 물량이 계속 쏟아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이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예 끝난다는 얘기는 아닌데 누군가가 여기에 한번 기름을 부으면 그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와도 또다시 매도가 나오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그 불확실성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한다, 하락하지 않는다를 예상하기보다 그냥 지금 현재 주식 계좌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지금 누가 받아줄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이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너무 빨리 가담해서 살려고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열어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테이퍼링을 지난번에 2008년도에 한 번 했을 때 그때 충격이 나왔지만 이번에 두 번째니까 충격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충격이 없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수십 번 그 이상 많이 했어요. 계속 시장에서는. 근데 금리 인상을 한 번 했다고 두 번째 했다고 한 번 했을 때 빠졌으니까 두 번째는 안 빠질 거야. 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고 다시 장기적으로는 간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건데 그게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한다라고 할 때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충격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테이퍼링은 이제 단 두 번째예요. 단 두 번째. 근데 지난번에 한 번 충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학습을 했으니까 충격이 없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냥 그런 어떤 자금이 풀던 게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고 지금 유동성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꺾이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이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고 경제가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테이퍼링을 하는 거라 경제가 완전히 꺾이진 않겠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경제가 완전히 꺾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경제가 꺾이지 않을 만큼 금리 인상을 하면서 상황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테이퍼링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꺾이지 않을 만큼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충격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이 조금 약간 그 부분을 할 때 본인의 주식이나 어떤 부분들에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실 때 조금 경계감을 그래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테이퍼링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테이퍼링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불안감 때문에 저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세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가는 원래 상승을 하면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 않고 최고점에서 횡보하는 상황이라서 악재가 터졌을 때 조정이 한 번에 더 깊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면서 포트 관리를 하자라는 대응 방법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응 방법까지 세세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미정 씨 여기서 이제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이제 가상화폐 쪽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중남미에 있는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다는 기사를 오늘 봤어요. 네네. 근데 그 나라를 빼고 모든 나라에서는 되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전문가님 가상화폐 쪽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어제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전저점이 뚫렸어요. 그래서 음, 전저점이 뚫렸는데 좀 특별히 시장에 크게 뭐 이슈는 없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그때 송유관 그 해커들이 송유관을 묶어놓고선 그 비트코인으로 이제 비용을 받아갔는데 네. 그 비용을 다시 회수했다라는 말이 이제 있으면서 그 비트코인의 악재로 작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뭐 건드릴 수 없는 화폐인 줄 알았는데 그걸 다시 회수했다고 하니까 약간 비트코인도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했다고는 하는데 약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일단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론은 그냥 내려가는 시장 속에서는 어떤 게 나와도 자꾸 내려가는 거에다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식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지금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혹시라도 한번 이렇게 심리가 꺾이면은 그 어떤 테이퍼링이라는 불확실성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은 좀 이전의 하락보다 좀 하락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도 보면 여기서 한번 꺾이고 나면 여기서 누군가가 먼저 차익 실현을 했겠죠. 차익 실현 잘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앞에까지 보시면 이게 잘 올라가는 시장이죠. 근데 이게 지금 그 다우 쪽에 이제 다우나 뭐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 네. 지금 이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 차트처럼 이렇게 쭉 잘 올라가는 차트로 보이잖아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고요. 네. 앞전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큰 상승이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는 와중에 여러 거물 투자자들이 이거 거품이다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 거물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지점을 보면 항상 그래요. 제가 그 거물 투자자들이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점을 보면 한 요 정도 지점이에요. 요 정도 지점. 근데 그 분들이 항상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올라가고 말을 하고 나서 그게 주식이 계속 더 간다고요. 더 가고 나서 나중에 이분들이 얘기한 이 시점보다 훨씬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 나스닥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전혀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누군가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 어떤 한 집단이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반등이 나와도 다음 구간에 다른 사람들의 또 차익 실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매도가 매도를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비트코인도 사실 지금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온 거죠.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온 자산이라고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고 가장 많이 올라온 자산이죠. 차익 실현을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상화폐를 계속 방송을 하기 전에 계속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 유동성으로 올라온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고 가장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때 여기서부터 가장 먼저 빠져나갈 것 같아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걸 보면서 일단 비트코인과 이 가상화폐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이 저점이 뚫렸어요. 저점이 뚫렸고 근데 이거 언제 받아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이 매도세를 이게 과연 언제 받아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언제 받아줄 것 같으세요? 이게 내려오다가 이 추세를 방향을 이렇게 돌리려면 물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깊게 빠졌으니까 반등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빠질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반등도 안 나와요. 반등도 안 나오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큰 힘으로 이게 누군가가 다시 돌려갖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아무리 최소 봐도요. 이거 테이퍼링 하고 나서예요.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나서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으로 봤을 때 너무 싸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4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비트코인을 이걸 사갖고 여기서 다시 끌어올린다? 이럴 만한 어떤 재료 전혀 없어요, 이 시장에.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더리움 저점 안 뚫렸어요. 가끔 또 보다 보면 이더리움 저점 안 뚫렸다고 이건 살아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리플 이거 저점 안 뚫렸다고
비트코인 저점 뚫렸고 비트코인은 끝났어. 비트코인은 나락으로 갈 거야. 하지만 리플과 이더리움은 아직 저점이 안 뚫렸어. 얘네들은 살아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같이 따라가요. 같이 따라가고 비트코인이 저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가면 이것들도 가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데 이걸 주식시장하고 연결하면 이런 유동성으로 올라온 자산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앞두고 지금 현재 지표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 비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이 그런 지표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나오려면 테이퍼링이 나와야 돼요. 나중에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막 고문을 받다가 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시장도 그럴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면 나중엔 차라리 테이퍼링을 빨리 해라. 테이퍼링을 빨리 해서 불확실성을 없애야 주식이 살아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까지 주식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이 만약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식시장에 차익 실현의 어떤 매도가 불러오고 그 매도가 매도를 불러오고 하면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져야지 다시 그 부분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내려오는 와중 속에서 이 무슨 비트코인이 내려오는데 뭐 그 송유관에서 비트코인을 받아간 사람이 그 돈을 뭐 다시 뭐 나라에서 환불했다 뭐 이것 때문에 주식이 뭐 비트코인이 빠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뭐 어나미머스가 뭐 공격을 한다 뭐 이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계속 더 빠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지금은 미국과 중국과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근데 주식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그런 얘기들도 이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오지 않던 얘기들도 그냥 뭔가 주식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분석을 해서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그 주식의 하락을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내려가는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주식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아 내가 봤을 땐 이런 게 문제야. 지표가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문제야. 하지만 지금 주식이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지 않으니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주가가 그냥 괜찮으니까 그 부분을 주가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부분에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어떤 큰 폭의 조정을 받는 일이 나온다면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 같이 물어뜯으면서 주가가 크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현금 비중 좀 잘 조절하시면서 본인의 리스크 관리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코인 쪽까지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유동성으로 올라온 대표적인 자산인 가상화폐들은 현재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한 이슈가 생길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금 확보하면서 유동성에 대비를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방법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양시장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쪽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지금 오늘 보시면 개인들이 네. 뭐 한 7, 8천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선물들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요즘에는 조금 조심하고 있는데 주가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냥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관망을 하고 있어요. 관망을 하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외국인은 좀 크게 매도를 했고요. 다만 지금 이런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그래도 괜찮다 보니까 이게 티가 많이 안 나고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데 외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 옵션을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물론 양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 양매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동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옵션을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하면서 양쪽을 다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나오는 옵션을 매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동성이 안 나오는 거죠. 매도 이제 프리미엄만 먹겠다. 그냥 변동성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외국인들이 약간 최근 들어서 좀 변동성을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면 지난번에 그려놓은 박스예요. 지난번에 그려놓은 박스 상단을 맞고 지금 다시 또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단을 맞고 지금 지난번 시간부터 지금 계속 그려놓은 박스인데
이 상단을 맞고 지금 또 다시 아래로 이 지지부진한 이 박스 속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박스 상단에서 지금 거래량 보시면 그 앞전에 있던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 좀 많이 터졌죠.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아래에서 많이 터지는 거는 흐름의 반전을 얘기해요. 반전. 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나 코스피 같은 것도 좀 조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환율이 오늘 이유 없이 좀 약간 갭으로 떠서 시작했는데요. 좀 약간 밀리면서 좀 안정감 있게 끝나긴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개인들이 매수세를 하고 있고 메이저들은 좀 관망을 하면서 소폭 팔고 있고 지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아시아 시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미국 선물이나 이런 게 전혀 뭐 이렇게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갑자기 지수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갑자기 분봉이. 네. 이게 약간 이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약간 이렇게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렇게 지수를 지지번에 지켜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2단 하락이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종가 최저가로 끝났거든요. 아직 매도세가 더 남았다는 얘기죠. 아직도 매도세가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다 안 팔았다. 팔 게 더 있다. 끝까지 팔았다. 그냥. 내일 장 시작하고 나면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괜찮다 하더라도 내일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너무 섣불리 매수에 가담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또 기관과 외국인은 관망하면서 매도하고 있다는 점 수급 상황 잘 짚어주셨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현금 확보하자라는 대응 방법 또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조정이 네. 이증시처럼 이제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인 걸까요? 아니면은 내일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 네. 영향도 있는 걸까요? 일단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나 이런 네. 부분의 이벤트를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옵션 만기는 매달 있고요. 예, 쿼드러플리칭 데이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있는데 그 있는 만기 때마다 크게 변동성이 나오는 날이 많냐 아니면 변동성이 별로 안 나오는 날이 많냐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으세요? 통계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게 없는 쪽이 더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대다수는 변동성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그렇게 그건 되게 자잘한 흐름이고요. 자잘한 흐름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쳐다보기보다는 그냥 큰 그림을 좀 봐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 이제 지표 발표, 물가 지표 발표에 인한 경계감이 있죠. 경계감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원리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계감이 있다. 미국 시장에 어떤 경계감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냥 미국이 기침만 하면 뭐 한국은 몸살을 앓는다 막 이런 것처럼 경계감만 있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계감이 있지만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다 괜찮거든요. 뭐 국채 금리나 이런 것도 다 괜찮고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현금화하는 거죠. 먼저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그 단순히 이런 어떤 물가 지표 이런 어떤 부분의 발표가 아니라 나중에 시중에 자금을 뭐 회수한다, 금리를 인상한다, 긴축을 한다, 양적 긴축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은 그 미국 시장보다 훨씬 민감하게 먼저 움직여서 먼저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어떤 큰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그런 어떤 지표 발표나 이런 거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좀 긴장하고 보셔야지 그거 괜찮을 거야. 뭐 테이퍼링 해도 뭐 별로 영향 없대. 그냥 뭐 예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지금은 그거 다 개선해서 뭐 문제 없게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다 계좌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긴장을 하시고 본인의 계좌를 조금 보호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조금 항상 좀 보수적인 대응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지만 막상 시장에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작용한 거다라고 오늘 우리 시장의 조정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근데 네. 요즘에 우리 시장 주도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하루하루 바뀌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얼마 전에는 또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들썩였다가 조금 전에 네. 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스펙주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어떤 섹터에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사실 시장에 주도 섹터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예전에 자동차, 반도체, 화학이었죠. 화학, 2차 전지.
예, 그게 이제 미래의 어떤 기대감,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 그런 네. 패러다임이 바뀌고 뭐 4차 산업 뭐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5G가 먼저 올라왔었고 그런 어떤 주도주들이 시장을 끌고 갔었죠. 끌고 갔었는데 그들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화학이나 이런 게 뭐 피크아웃을 쳤다, 실적을 미리 땡겨갖고 주가가 미리 다 올라가고 막 이런 부분들을 쳤다, 뭐 안 했다, 뭐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그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았어요. 그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주가 올라가고 맞아요. 원자재 가격은 그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구리 같은 경우도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근데 그때까진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다가 그냥 시장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현상을. 시장이 이제 뭐 곡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곡물 가격 관련주들은 그렇게 크게 안 올랐어요. 철강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조선주, 수주는 계속 이전부터 그 조선주 밑에 있을 때부터 수주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많이 있을 거란 예상도 했었고 다만 네. 그때 안 올랐던 이유는 수주가 저가 수주고 이익이 안 난다. 그 조선을 수주해도. 그래서 이제 못 올랐던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냥 전부 다 돌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다 끝났죠. 거의. 업종별로 다 돌았죠. 나중에 진짜 여태까지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고 진짜 고생시켰던 은행주, 보험주까지 움직였어요. 예, 건설주 이런 것까지.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거의 지금 한 10년 정도의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막 하는데도 막 업종 PBR이 막 0.3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본인의 회사가 0.3이라는 게 본인의 회사가 10,000원인데 주가가 본인이 뭐 건물 팔고 뭐 다 팔면 10,000원이 남는데 주가가 3,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엄청 저평가돼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까지 올 때까지도 은행주도 움직이지 않다가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예, 좀 그냥 많이 순환매가 올랐잖아요. 돌면서 네. 그것도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고 갖다 붙이는 거죠. 예. 금리 인상을 지금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한참 뒤에 할 건데 그것까지 미리 땡겨갖고 지금 주가가 오른 거죠. 지금 시장에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자력 같은 경우 원자력 관련주도 그래요. 원자력 관련주가 이만큼 급등할 일인가. 두산중공업이 예전에 10만 원, 10몇만 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시가총액이 19조였어요. 19조. 예. 그때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상한가를 터치를 못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최고로 올라서 15조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때 주가가 3만 원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예전 두산중공업이 20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3만 원이니까 그래도 10만 원은 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3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시가총액이 15조예요. 15조. 그러니까 옛날에 두산중공업이 원자력으로 피크를 달리고 그 2008년도 전에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중공업 관련주들이 무슨 그 포스코 막 현대제철 막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두산중공업의 시가총액이 19조였다고요. 최고 피크를 찍었을 때요. 근데 얼마 전에 15조를 찍었어요. 며칠 전에. 주식을 가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게 3만 원이 왔을 때 옛날 가격까지 거의 다 갔다 왔어요.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근데 그게 지금 내려온다고 지금 10조 정도 되거든요. 두산중공업이 내년에 매출이 한 내년에 뭐 신재생 에너지랑 뭐랑 이렇게 해갖고 2022년, 2023년 뭐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이 10조 정도예요, 10조 정도.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많이 내려와서 그래도 어제 20% 하락했죠. 내려와서 지금 이제 10조인데, 근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런 어떤 매출만큼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원자력 관련주도 지금 체코 원전의 수주가 2023년이에요. 2023년. 예. 아직 지금 뭐 입찰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미국, 프랑스 얘네가 지금 3파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단독으로 입찰을 하겠다. 다른 데와 이제 컨소시엄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을 하겠다라고 소식이 나왔는데 왜 주가가 막 상한가를 가고 난리가 나는 건지. 예. 그게 지금 2023년도에 수주를 따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2023년도에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주가가 난리가 나고 원자력 관련주들이 난리가 나고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왜 지금 뭐 수주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그 예전에 그 진짜 피크를 찍었을 때 시가총액 근처까지 갔다 오는 건지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불안해 보이고. 근데 원래 전문가님 주식은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네. 막상 현실화가 됐을 때 빨리 팔고 떠나야죠. 그런 기대치, 그렇죠. 예. 기대치를 네.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만큼 다 충격으로 오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긴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이 막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하니까 좀 네. 그거를 저가 매수라고 좀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원자력 관련주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스펙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고점 징후가 나올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안일하게 지금 주식시장을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너무 암울한 얘기를 뭐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주가가 뭐 여기서 뭐 나락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네. 아니고 주가가 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은 계속 시장에 살아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지표가 안 좋아지면 올라가고 지표가 좋으면 내려오고 이런 시장이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지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지표가 안 좋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표가 계속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 무슨 종목의 장기 상승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자리를 빨리 찾아야 돼요. 제자리를 빨리 찾아야 되고 지금 어떤 주식에서 장기 투자를 하실 때가 결론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계속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이 장기 투자는 나중에 이 지표가 정상적으로 가는 시장이 왔을 때 그때 장기 투자를 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테이퍼링 언제 한다. 그리고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대감에 올랐던 그런 주식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게 돼요. 원자력 관련주도 지금의 상황에서 완전 여기서 나락으로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기대감의 거품이 빠지고 그리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각 종목들이 지금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유동성으로 올라왔던 각 종목들의 주가는 다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며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퍼링의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각 종목마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에서 지금 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나서는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분명히 시장은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올 수 있게끔 시장을 잘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각 종목들이 장기 투자가 나올 거예요. 장기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때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식이 막 여기저기 넣어놓고 장기 투자를 하고 지금 테이퍼링 영향이 없으니까 난 그대로 끌고 갈 거야.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리스크 좀 관리하면서 트레이딩이 그런 어떤 영역이고 좀 약간 비중 조절하시고 현금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 확보하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그런 기회를 좀 잘 보자. 그리고 좀 항상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시장에 현재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막상 실적이 아닌 기대감만으로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당장 무작정 따라가지는 말고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장기 투자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현금 확보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이렇게 주린이들의 보통령답게 시장 대응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채팅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 한번 다뤄볼게요. 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네네.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쪽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만 해도 좋으세요? 갑자기 아니요. 웃으시죠? 아니, 그냥 말씀하시는 게 재밌어갖고. 네. 네. 일단은 대한항공이나 오늘 뭐 또 뭐 작은 뭐 그런 항공 주식들 뭐 인수 쌍방울이 뭐 인수한다 뭐 네. 하면서 뭐 이스타항공이나 이런 게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일단은 티웨이 항공이죠. 티웨이 항공. 티웨이 항공이 어떤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이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술적인 영역이고 약간 게임의 영역이고 이 좀 작은 항공주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게 자금 조달 이슈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적자잖아요. 이렇게 적자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이 항공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건 유상증자나 어떤 자금 조달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럼 들고 있다가 안일하게 들고 있다가 또
그런 부분에 돈을 보태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다가 제가 뭐 굳이 돈을 보태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반면에 대한항공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항공은 좀 장기 투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 요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뭐 지표가 좋게 나오면 올라가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올라가는 이런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 좀 한번 다음번에는 한번 조정을 줬을 때 이제 그런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주식은 좀 장기 투자로 한번 포트에 한번 담아볼 만한 주식이다. 왜냐하면 일단 경쟁자가 사라졌어요. 경쟁자가. 일단 아시아나 항공이 산하로 들어오면서 국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경쟁자가 사라졌고 경쟁자가 사라지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겠죠. 예전에는 어떤 마케팅을 많이 이건 이제 마케팅도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면 대한항공 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좌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차별화해 갖고 뭐 창가 쪽에 넓은 자리는 좀 더 비싸게 받고 이제 뭐 비즈니스 이코노미 이런 부분에 그 예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나눠 갖고 좀 수익성을 좀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영업 이익률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눌려 있던 기조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단번에 그리고 나서 그 같은 매출로 인한 영업이익률도 늘어날 것이고 경쟁자도 없고 마케팅비도 적게 들어가는 판관비도 적게 들어가고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의 주변 환경을 지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 당장은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사서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난 이걸 맞고 가겠다. 그냥 내려오면 더 사지 뭐 이런 마인드로 현금 조절하겠다. 그래서 비중 조절하면서 그냥 미리미리 사겠다. 못 기다리겠다 하면 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게 보이고요. 일단은 좀 그런 기회를 보고 나중에는 꼭 관심을 갖고 지켜볼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올랐던 소비 관련주 쪽에서 특히 항공주 중에서는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한항공 같은 대형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 오늘 또 같이 상승했었던 이쪽 섹터 안에서요. 네. 면세점도 있고 여행주도 있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아, 여행주 같은 경우는 네. 여행주는 제가 옛날에 네. 굉장히 좋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이제 섹터거든요. 제가 네. 예전에 이 밑에 있을 때부터 아, 여행 이거 뭐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게 지금 맞아요. 예전에 이 종목의 제약 말고 제가 맛있는 주식에 있을 때부터 작년 12월부터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여행주나 이런 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섹터다. 그리고 그런 기저효과에서 매출도 나중에 사상 최고를 낼 것이고 괜찮을 거다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요. 지금은 왜 다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실적을 그만큼 앞서가 갔고요. 종목들이 네. 조금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긴 할 거예요. 남아있긴 하겠지만 일단 같은 업종에서만 본다고 하면 이미 예전에 거의 피크를 쳤을 때 그 주가 가격에 와 있거든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하나 투어는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 투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 투어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 투어는 예전에 면세점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면세점 사업으로 인해서 예전에 시세를 크게 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여행 업종만 했던 이 모두 투어라든지 아니면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예전에 거의 피크를 쳤을 때 가격이 지금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크를 쳤을 때 가격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없는데 이 회사는 예전에 그 여행을 많이 갔던 그런 실적 그때 당시에 실적까지 미리 땡겨서 지금 거의 가 있다. 지금 이미 주가가. 그래서 그 현실화 됐을 때 오히려 조금 좀 이제 지지부진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실 필요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행주는 조금 그렇고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섹터들을 좀 보자.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행이잖아요. 여행. 그러니까 네. 이제 그만큼 주식이 가장 먼저 부각을 받은 거고요. 네. 그 다른 이후에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2부에서 다시 이어갈까요, 그럴까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2부까지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잠시 후에 수고하셨습니다. 뵐게요.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금주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해주세요.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